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어서 조금 떨리네요.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한 것은 17년 되었고 몇 년 전에 남편이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하게 되면서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혼 초반만 해도 저는 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착한 딸이 있고 조금 무똑똑하긴 해도 저희 남편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더구나 그 흔하디흔한 시집살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저희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죠. 죽고 싶어. 진짜 하루에 12번도 더 죽고 싶은 마음이야. 자기야, 그러지 마. 이제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았잖아, 응? 그러니까 더 그래. 대체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매일매일 하루가 전쟁 같았고 자기랑 결혼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늘 옆에 있어줄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됐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도 나 떠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 자기야말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돌아가. 나 좀 혼자 내버려두라고. 연애를 할 당시에 남편이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대 보증까지 져서 전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큰 빚까지 떠안게 되었죠.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술에 의지해서 1년을 넘게 집에서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소주를 반병도 못 먹던 사람이었는데 그 시기엔 주량이 소주 3병을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심각했네요. 멀쩡한 정신인 경우도 없었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했죠. 저 역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니까요. 더구나 가난과 부자 중에 고르라면 가난에 더 가까운 남편의 집안 사정 역시 남편을 도울 방법이 없었죠. 그때 무너지는 남편의 곁을 지킨 게 바로 저였습니다.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가서 중독 치료를 받게 했고 개인 회생까지 알아보면서 남편이 다시 쌓아올릴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었어요.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네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아들 하나 잡을 뻔했다. 고맙다 정말. 뭘요?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곁을 지켜준 것밖엔 없는걸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돈 한 푼 없는 남자랑 결혼? 나도 그런 짓은 못한다 못해. 네가 내 아들을 살렸어. 내가 예전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뜨거운 돌덩이를 올릴 것 같은데. 주책이지. 그 일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네. 시어머니는 촉촉한 눈가를 손끝으로 찍어내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네요. 내가 이 은혜는 평생을 갚으마. 널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임도 할 수 있어. 제가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어. 너도 알잖니. 쟤 없으면 우리 집은 무너졌다. 그러니 넌 내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살린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잘할게요. 나도 잘하마. 저희 남편은 어린 가장이었습니다. 특이한 일이긴 한데 장남이 아닌 둘째였음에도 본인이 학업을 포기하고 집안을 이끌었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남편은 장남이었던 형이 유독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공장에서 일을 해서 형의 뒷바라지를 자청했다고 하더군요. 무리하게 사업을 하려고 한 것 역시 자신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있었네요. 때문에 실제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게 잘해주었어요. 보통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딸처럼 모님처럼 생각해 주셨고요. 한 번은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빨리 오려고 반차까지 썼는데 갑자기 너무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너무 늦었죠. 정말 죄송해요. 아유, 안 와도 된다니까 왜 왔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님 제사에 어떻게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급하게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응? 아유, 가슴이야. 너 시애미 잡을 일 있어? 네가 우리 집의 기동이야. 죽은 사람이 중하니 산 사람이 중하지. 앞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올 거면 올 생각도 말아라. 아니지. 차라리 그냥 제사 절에 맡길란다. 이참에 잘 됐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과 아주버님 두 분 다 놀라서 한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내뱉은 말을 번복하지 않으시더군요. 나도 나이도 들고 힘들고 며느리한테까지 제사 물려주기도 싫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제사잖아. 아이고,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심이 솟아난다고 하더니 평생을 다른 여자 뒤만 줬다가 죽은 사람 뭐가 좋다고 제사밥을 먹여? 앞으로는 절에 맡길 테니까 너희도 정 가고 싶으면 저의 인사나 같이 가든지. 이러다가 내 며느리 잡겠다. 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괜히 뭐라 그래? 우리가 없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끝까지 하더니. 왜? 차별해서? 그래도 너희한텐 아빠니까 해야 한다고 한 거지. 며느리는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왜 이런 고생을 시켜? 얼른 앉아서 밥이나 먹자. 아가, 넌 씻고 와라. 우리가 다 알아서 챙겨 놓을 테니.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절대 없을 그런 시어머니라면서 칭찬하다가 하루가 다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딱히 그걸 좋아하진 않았죠.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엄마한테 준다는 거야. 거의 절반이잖아. 뭐 어때? 다음 달에 상여금도 나오니까. 생신인데 더 넣어드리지 못해서 아쉽지. 그렇게까지 애쓸 거 없어. 그냥 적당히 해. 당신은 꼭 그러더라. 내가 어머님이랑 사이가 좋아서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하는 그런 묘한 말을 해.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에 짐작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 늘 자신과 형을 어머님이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자신은 노력해서 뭐든 해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형이 먼저더라 그런 말이었죠. 그때는 좀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셨을 때 남편이 느낀 게 우애라고 단정했어요. 겉으로 봐도 남편과 아주버님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남편의 퇴직이었어요. 둘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둘 다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가는 거라서 일단 준비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격증도 좀 취득을 해보려고. 그렇다고 꼭 둘 다 그만둬야 하는 거니? 사람 쓰는 것보다는 부부가 운영하는 게 돈이 적게 되니까 그렇지. 그럼 시장에서 정말 장사를 한다고?
왜? 엄마는 싫어? 진짜 자리가 좋아. 아는 분한테 인수인계 받는 거라서 이런 기회도 없고. 권리금이 얼마나 드는데 내 퇴직금에 안 사람 퇴직금까지 더해도 모자랄 정도야. 아무리 그래도 시장 통해서 장사는 좀 그렇지 않니? 난 너 나엠이나 그냥 회사를 다녔으면 하는데. 저희도 곧 임신 계획이 있어서 아무래도 회사보다는 가게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멀쩡한 회사를 두고 솔직히 난 좀 그렇다. 장사가 어디 쉬운 일이야? 그런 거 하면 억척스러워지고. 이미 하기로 결정한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장사 잘 되면 대박 날 거라니까. 차라리 그냥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니? 너희 형처럼 좀 먼 듯해 보이는 그런. 엄마, 그러다가 나 망했던 거 기억 안 나? 이젠 사업에 사자만 들어가도 손발이 떨려. 형 하나로 만족해, 응? 이게 상이냐, 통보지? 아휴, 됐다. 어쩔 수 없지 뭐.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때부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하려던 곳은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집이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친한 친구의 형이 하던 곳이었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고 마침 퇴직감 안 물려서 운 좋게 받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앞뒤 사정보다는 남들의 시선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도 않고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바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겠다는 순간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상대가 의사였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저희보다는 훨씬 늦은 결혼이었지만 혼전 임신으로 저와 출산율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차별은 시작되었어요. 예, 너 반찬 좀 만들어 봐라. 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너 잘하는 거 있잖니. 저번에 먹었던 잡채도 맛있었는데. 아, 그리고 저번처럼 조금씩만 하지 말고 아주 넉넉하게 해서 예쁘게 싸서 오면 좋겠다. 사람은 자고로 손이 커야 돼. 그래야 받는 사람도 마음이 좋지. 그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가지 무침도 만들어 봐. 할 줄 알지? 가지요? 어머님 가지 안 드시잖아요. 식감이 안 좋다고. 이왕 하는 거 큰아들 내외도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지 무침도 해놔. 아, 주부님이요? 아유, 애들이 바쁘잖니. 사업한다고 바쁜 내 아들도 그렇지만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지 너도 알지? 걔가 제대로 된 음식을 잘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거나. 그래서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면 이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아, 그런데 형님네는 사람 써서 음식도 만들잖아요. 제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배가 불러서 많이 힘이 들어서 그래요. 넌 시간이 자유롭잖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점심에 잠깐, 저녁에 잠깐 바쁜 것만 빼면 널널하다며. 아무리 그래도 준비 시간도 있고 재료 다듬고 손질하는 시간도 있어서요. 저희도 앉아서 쉴 시간도 없어요. 정말로요. 너한테는 형님 아니니? 그 정도 수고도 못해. 너도 참 무심하다.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해야지. 그리고 남이 해준 음식이 몸에 좋겠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뭘 제대로 건강 따져가면서 좋은 음식 해주겠냐 이 말이다. 나중에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의사 형님, 너 그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큰아이가 노력해서 얻어낸 영광 같은 건데 가족 등에 의사가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해. 잘하면 다 너한테도 돌아가고 하는 거야.
그니까 큰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해라. 당시 저는 입덧 때문에 한참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시어머니도 남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제게 반찬을 만들어 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나 싶었지만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차별이라는 걸 말이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형님의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경우에 작은 아들 내외는 뭘 하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보통의 회사에 다닌다라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루는 참다가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게 다야? 사실 그런 일이 꽤 많았어. 난 그게 차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 형 뒷바라지를 할 때 내가 공장에 다녔는데도 어머닌 둘 다 대학교를 다닌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곤 하셨거든. 워낙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그래. 그게 차별이야. 우리가 사기를 쳤어? 아니면 범죄자야? 왜 숨기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데?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매번 나한테는 시댁 행사 다 참여하게 하면서 형님은 쉬어야 한다고 굳이 부르지도 않으시고 매번 다 끝나면 오라고 해서 밥이나 먹이고. 너무 그런 거 하나하나 의미 두지 마. 나도 예전에는 억울하고 화도 났었어. 그래도 잠시뿐이야. 지금 형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그러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장담했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제가 아기를 낳은 후였어요. 저는 일주일 차이로 형님도 아이를 낳았는데 고급 산후조리원은 형님만 지원해 주셨죠. 남편도 그 사실에 분노하긴 했지만 늘 양보만 해왔던 사람이었기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만 하더군요. 형은 첫째잖아. 어머니가 돈도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선택한 걸 거야. 내가 먼저 낳았잖아. 알지. 아는데. 솔직히 나 너무 서운해. 아무리 첫째고 형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간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바라고 한 건 아니라도 당연하다는 듯 하는 게 얼마나 상처인 줄 알아? 당신한테 내가 면목이 없다. 산후조리원은 내가 결제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도 어머님께 말씀 잘 드릴게. 응? 그러나 제가 입원한 산후조리원에 온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은 듯 했네요. 아유, 시설 꼬라지 하고는. 그래도 여기도 좀 비싼 편이지? 내가 알아보니까 아주 입이 떡 부러질 정도로 좋은 곳도 있던데. 큰 며느리 들어간 곳은 남편 외에는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끊어주고도 한 번을 못 가봤어. 시설이 그렇게나 좋다고 하던데. 그런데 말이다. 너희 형편에는 이 정도도 가지 않니? 네. 할머니들 쌈짓돈 모아서 여기 올 정도로 벌지도 못하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 애 낳는 게 무슨 그런 태수라고. 형님은 어머님이 끊어주셨잖아요. 애 낳는 게 대수도 아닌데. 일단 너보다는 큰애가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명색이 의사인데 큰애 얼굴을 봐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지. 나라고 뭐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했겠니?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 형편 뻔한데 그럼 저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얘가 말하는 것도 너희랑 걔들이 같아. 그리고 꼭 누구 하나 해줘야 한다면 우리 집 태를 이어서 아들 낳은 며느리한테 해줘야지. 딸 낳은 너를 왜 해줘? 아무리 애가 철이 없어도 그렇지. 우리 사정 다 아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서운하다. 그럼 여기 오셔서 이것도 과하다고 하지 마셨어야죠.
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이렇게 코케를 해? 너 애가 상당히 삐뚤어졌구나. 이렇게 내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내가 오냐오냐 잘해주니까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까지. 아주 집안 꿀 잘 돌아간다. 그때는 저 역시 제 감정을 추스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운한 그대로를 표현했고 이에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시댁 출입 금지까지 당했어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확실히 시어머니의 차별을 눈앞에서 더는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은 편했네요. 명절이고 집안 행사고 모두 남편만 참석했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날에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모른 척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더는 힘들다면서 제게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난 지금이 편해. 솔직히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당신도 알잖아. 알지. 그런데 진짜 숨이 막혀서 그래.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몇 년이나 이렇게 중재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못 이기는 척 그냥 가면 안 될까? 정말 그것 때문에 숨 막히는 거 맞아? 차별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 차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좀 더 단단해서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차별을 하긴 해도 그만큼 혐은 나보다 더 쥐맛감이 크잖아. 난 모르겠는데. 쥐맛감? 아주버님 사업 잘 안 될 때도 당신이 어머님한테 용돈 드렸고 아주버님한테 대출까지 받아줬잖아. 누가 쥐맛감이 있어? 그건 이 형제니까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그리고 그만큼 당신이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그 자리까지 있게 해준 공신인데. 이렇게 대하는 거 나 솔직히 불만이야. 무엇보다 내가 화가 나는 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차별인지 모르는 당신이라고. 여보, 제발. 좋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머님한테 사과는 할게. 그리고 당신처럼 이해도 해보려고 노력할게. 근데 만에 하나라도 내 자식한테까지도 그러시면 그땐 정말 못 참아. 알았어? 그건 나도 못 참아. 그땐 나도 안 참을 거야. 약속해. 이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중간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시어머니에게 사과도 했고 어느 정도의 차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차별의 허락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더군요. 비록 이전처럼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차별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당시에 저희 딸과 동갑이었던 형님네 아이는 뼈대가 굵고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애초에 낳을 때부터 우량하였습니다. 해서 같은 5살이었음에도 저희 딸에 비해서 머리 하나는 더 큰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이런 이유로 먹는 걸로도 두 아이에게 차등을 두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왕자님은 고기 먹고 우리 공주님은 야채를 위주로 먹어야 된다? 할머니, 나도 갈비 나도 주세요. 안 돼. 여자는 자고로 날씬해야지. 고기보다는 이런 야채, 무랑 양파랑 많이 먹어야 피부도 예뻐지는 거야. 저는 그걸 보다가 끼어들어서 제 딸에게도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성장기인 애들한테는 고기도 필요해요, 어머님. 얘가 뭘 모르네. 어릴 때 이런 식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뚱뚱해지지 않지. 여자가 살찐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어릴 때 식습관이 문제면 소녀보다는
어머님 손자 식습관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뼈대부터가 다른데 무슨 문제야. 그리고 남자애들은 나중에 다 살이 키로 가는 법이야. 손자 피부도 생각하셔야죠. 아토피 때문에 늘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야채 위주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시끄러. 내 손자는 내가 알아서 한다.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동갑내기 아이들까지 참으라면 저도 참진 않았습니다. 이건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눈치를 보시는 건지 그 이후로는 뭐든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셨죠. 하더라도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만 하셨고요.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저나 남편이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잠잠해지자 그간 감섭을 하지 않았던 형님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시작은 저희 딸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였어요. 제사 준비로 시댁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뛰어나와서는 제 앞에서 풀작거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 반에서 1등 했어. 뭐, 반에서? 어머, 우리 딸 너무 대견하네. 전교에서는 4등. 다음에는 꼭 3등 안엔 들고 싶었는데 아까워 죽겠어. 그게 어디야. 너무 잘했다. 우리 딸 최고네. 우리 공주가 1등? 1등이라고? 네, 할머니. 전교에서는 4등이긴 하지만요. 전교? 아니, 얘가 저렇게 공부를 잘했었어? 아, 애가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늘 잘해오긴 했어요. 아유, 내가 그걸 왜 여태 몰랐지? 그랬구나. 창안의 내 손녀. 관심이 없었으니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형님네 아이만 끼고 사셨어요. 게다가 직접 각종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죠. 문제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시는 어머니가 소문을 내면서 시작되었네요. 학원 하나 다니지 않는 저희 딸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자랑 삼아서 말씀하시다가 형님 뒤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과외라도 받아. 네, 과외라뇨. 저희 딸은 욕심이 많고 머리가 좋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요즘 시대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가 통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울감 같은 게 생기나. 그냥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했지만 머리도 좋았어가 훨씬 솔직하지 않나. 그런데 다니지 않는 걸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요. 그걸 증명해드려야 할까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이상하잖아. 나랑 내 남편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동선의 아이가 머리가 좋을 수가 있어. 혹시나 해서 말인데 다른 집 자식이야. 네. 농담이지 농담. 좀 웃어라. 그 정도 농담도 못할 사이야.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농담은 재미도 없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농담이랑 비슷한 거지. 너무 정색하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네. 아, 이것도 농담. 형님의 이상한 농담은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갑이었던 우리 딸에 비해서 형님네 아이는 공부를 정말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ADHD 때문에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해서 바둑과 체스, 속독 학원까지 다녀왔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공부에 흥미가 없는지 큰 효과가 없었어요. 아이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성적만큼은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형님이 불쾌한 농담을 해도 가엾다고 느끼면서 넘어간 거였습니다. 늘 차별만 받던 상황이 역전되니까
그런 반응이 웃기기도 했고요. 그래도 역전된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차별을 하려는 시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저희 아이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죠. 할머니한테는 너무 자랑하지 마. 알았지? 괜히 비교되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일부러 더 그랬어. 매번 엄마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리고 아빠한테도 그러잖아. 그래서 할머니 앞에서 일부러 그런 거야. 엄마 생각해주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너도 차별을 받아봐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알잖니. 그러니까 겸손하게, 응? 알았어. 나도 안다고. 근데 큰엄마도 얄미워. 자꾸 나한테 과외하는 거 다 안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 무시한단 말이야.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몇 달 전 시어머니 생신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 저희 가게에 단체 주문이 있어서 남편은 혼자 마감을 하고 저는 그보다 약간 더 먼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랴부랴 미리 사뒀던 생일 선물을 챙겨서 시댁에 갔는데 먼저 와 있다고 연락을 한 저희 딸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딜 갔나 하던 차에 현관 앞에 저희 딸 신발을 발견했죠. 형님, 저희 딸은 어디 있어요? 잘못해서 내가 벌 주고 있어. 동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네, 무슨 잘못이요? 그리고 어떤 벌인데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동서도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네.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인성교육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내가 사온 케이크를 망가뜨렸어. 그래서 벌 좀 받으라고 했고.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시댁의 방문을 열어봤는데 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마 싶어서 열어본 창고 안에 제 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딸을 그곳에서 꺼냈어요. 거긴 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 시어머니가 세제라든가 휴지를 대량으로 사놓을 때 창고 용도로 가끔 쓰는 그런 비좁은 곳이었거든요. 딸은 그곳에 2시간이 넘게 있었다고 하더군요. 고작 케이크 때문에 애를 이 더러운 곳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형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야.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케이크를 떨어뜨렸다면 시어머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어쩜 애가 저렇게 조심성이 없는지.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성격도 그렇고. 진짜 다른 곳에서 나온 거 아닌가 몰라. 형님, 애 앞에서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소리를 꽤 질렀죠. 어디서 형님한테 원성을 높이게.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제 딸 저기 가둬두신 거 아셨냐고요? 그래, 알았다. 그게 뭐 어때서?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지. 그냥 실수였는데 2시간을 넘게 저게 두셨다고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서열이란 게 있질 않니?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래. 뭐든 다 오냐오냐 키우면 어찌 되겠니? 어른이 아이한테 벌해주는 건 당연해. 그래야 잘 크지. 저희 딸 오냐오냐 키운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죠. 실수를 가지고 나무라고 하지 말라고 혼을 낼 수 있지만 2시간을 저 더러운 곳에서 벌을 준다고요. 그리고 서열이라니. 솔직해보시죠. 그냥 제 딸이 공부 잘해서 배가 아파 트집 잡은 거잖아요. 동서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왜 배가 아파? 아직 우리 아들은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겨우 중학생 때 잘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100점 받았던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는 꼴이지. 진짜는 고등학생부터야. 알긴 하니. 하긴 시장에서 장사하는 주제 뭘 알겠어. 내 딸한테 남의 집 자식 아니냐, 몰래 과외하는 거 아니냐, 농담인 척 몰아가는 것만 봐도 알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안 닮은 건 형님네 아이 아닌가요? 우리 중에 뼈대 굵고 덩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할아버지 닮았다고요? 웃기네요. 형님이야말로 남의 집 자식 낳아서 데려온 거 아닌가요? 야! 왜?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올려붙였어요. 이게 어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그렇게 대해. 손녀가 잘해봤자 남의 집에 시집가면 끝이라는 거 몰라. 그까짓 개집애 하나 공부 잘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희 부부가 그간 해드린 게 형님네보다 모자란 적 있어요? 그러면서도 매번 차별하고 설만 내세우시고. 그래, 우리한테는 그러는 거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아니죠. 건드리지 마셨어야죠. 지금 너 날 협박하는 거야? 네, 저 이젠 두 번은 어머님 안 볼 겁니다. 저도 이제 안 참아요. 내 아들이 차에도 그러겠다. 아이고. 그렇죠. 만약 어머님 편 또 들면 저도 잘난 아드님 그대로 반품하겠습니다. 됐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오른손을 또 치켜들자 제 딸이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요. 왜 때려요? 이게 어디 눈에 똑바로 뜨고. 봐요, 어머님. 제가 버릇이 없다니까요. 공부 좀 잘한다고 잘난 척을 그렇게 하고 어머님 손자한테도 틱틱거리고 어머님 앞에서도 저러는데 저한테는 오죽했겠어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큰엄마한테 버릇없게 했어요? 어머, 저 어린 게 말하는 것 좀 봐. 저런 걸 보면 지 엄마랑 똑같네, 버릇없는 거. 자꾸 그러면 저도 안 참아요. 큰엄마 비밀 내가 다 말할 거야. 형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저희 딸의 이마를 손끝으로 탁탁 밀었습니다. 뭐, 이 버릇없는 계집애야. 내 비밀. 그게 뭔데? 나도 한번 들어보자. 진우, 큰아빠 아들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진우가 말해줬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임마저 없었죠. 저나 시어머니나 너무 놀라서 입을 막고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깬 것은 형님이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봐. 아하, 내가 그런 장난 좀 쳤다고 너도 그래. 재밌다. 재미요? 재미없을 텐데. 큰엄마가 진우 데리고 친아빠 만나러 간 거 이야기 다 해줬어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아니니까 침을 안 바르죠. 그러게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저는 끝까지 비밀 지키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할머니도 똑같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해요? 왜요? 딸이 울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기 시작했죠. 큰애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제가요. 저 의사거든요, 어머님. 그래, 그렇지. 아유, 그래. 배운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럼 간단하지 않아요? 저도 할게요, 형님. 뭐? 하자고요, 유전자 검사. 왜요? 싫으세요? 내가 도서처럼 뭐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로 고작
이 어린 계집애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는 것도 우습잖아. 아니니? 하나도 우습지 않은데. 바쁘시면 그냥 칫솔만 전해주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럼 문제 될 건 없는 거죠?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동서는. 그때 형님과 제 사이를 가로막아서시며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해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유전자 검사인지 뭔지 그거 해봐라. 결국 시어머니 생신날에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논리적으로 따지던 형님이 결국 제 딸의 말이 진실이란 걸 실토를 해버렸거든요. 모든 진실을 형님 입으로 직접 들은 시어머니는 망가진 케이크를 형님 얼굴에 던져버리며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결국 그날을 기점으로 아주버님은 이혼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의사며느리는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서 저에게 이전처럼 잘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저희 가게까지 찾아오셨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닌 남편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말고 작은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못을 박았네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 내 딸까지 나처럼 만들긴 싫어. 그 말은 엄마가 날 그렇게 잘 키운 것 같지 않다는 뜻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늘 이해하고 양보하던 남편이 등을 돌리니 무서울 정도로 칼같이 잘라내더군요. 그렇게 절연을 선택한 뒤에 한 번은 제가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하길 평생에 참을 받으면서 자라서 누구보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더 잘했다고, 늘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언젠가 자신을 봐줄 거라고 믿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따금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자식에게 이해와 배려를 바라는 그런 부모 말입니다. 물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분명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원하기만 하는 이해와 배려는 희생만 의미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이해를 받더라도 곁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마땅한 이유잖아요. 누군가는 저희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나를 절대 버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 가족들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